반갑습니다. 단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르신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워는 평생 동안 인간의 본성을 연구한 철학자로 어느 날 식당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 신사가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함께 온 지인에게는 한없이 공손하고 웃음을 띠면서 대하더니 음식을 가져다 준 종업원에게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빈 그릇이 보이면 빨리빨리 치우라고 하며 짜증 섞인 거만한 표정으로 반말을 내뱉더라는 거예요. 쇼펜하워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알고 싶다면 그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어떤 말투를 쓰는지 보라. 이 한마디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의 밑바닥을 꿰뚫는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은 특별히 뭘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주변에 항상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화도 자주 오고 모임에서도 늘 중심에 계시고 자식들도 틈만 나면 찾아와요. 반대로 어떤 분은 정말 좋은 분인데 사람들이 자꾸 멀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성격 탓일까요? 운 탓일까요? 아닙니다. 둘 사이에는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걸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입을 열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쇼펜하워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결국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무서운 감정입니다. 특히 은퇴하고 나면 매일같이 만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루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매달림이 오히려 사람을 쫓아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60대 초반 윤재호 씨는 35년간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한 분이에요. 현직에 있을 때는 부하 직원들이 둘러싸여 있고 거래처 사람들이 꼬박꼬박 인사를 했으니까 외로움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퇴근하면 집에 아내가 있었고 주말에는 동료들과 골프를 쳤으니까요.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렸던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어요. 아내는 낮에 문화센터를 다니느라 집에 없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윤재호 씨 앞에 놓인 건 텅 빈 거실과 리모컨뿐이었어요.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좀 쉬자. 밀린 드라마도 보고 낮잠도 자고 이랬는데 두 달째부터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고 낮잠을 자도 상쾌하지 않고 점점 기운이 빠지면서 우울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윤재호 씨가 뭘 했냐면 옛날 동료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부터 야,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등산 가자. 커피나 한잔 하자. 하루에 서너 통씩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도 반갑게 응해줬어요. 재호 형 오랜만이네. 좋지? 하면서요.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니까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동료들도 각자 은퇴 후 생활이 있잖아요. 누구는 손주를 봐야 하고 누구는 아내와 여행 계획이 있고 누구는 그냥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은 날도 있는 건데 야, 나도 좀 바쁘다. 오늘은 좀 그렇다 하면서 슬슬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핑계가 그럴듯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윤재호 씨는 더 답답해졌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친구 맞아? 현직에 있을 때는 나한테 밥 사달라고 줄을 섰으면서 이런 서운함이 쌓이면서 더 자주 전화를 걸었고 동료들은 더 피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급기야 한 동료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호야, 미안한데 너 요즘 너무 자주 연락해. 나도 내 생활이 있단 말이야. 네가 외로운 건 알겠는데 매일 나한테 기대면 나도 부담스럽다고. 그 말을 듣고 윤재호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남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됐어요.
한동안 의기소침해져서 집에만 있다가 아내의 권유로 동네 뒷산에 작은 텃밭을 분양받았어요. 뭐라도 해봐.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라는 아내의 말에 마지못해 시작한 건데, 상추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며칠 뒤에 작은 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내가 심은 씨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회사에서는 숫자와 실적만 보다가 처음으로 흙을 만지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카메라에도 취미가 붙어서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이슬 맺힌 상추 잎을 접사로 찍으면 그게 또 예술이에요. 고추꽃이 피는 순간을 찍고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다 보니 구도도 연구하게 되고 빛의 방향도 생각하게 되더래요. 혼자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사진을 찍는 시간이 예전에 동료들한테 매달리던 때보다 훨씬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윤재우 씨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니까 먼저 연락을 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너 텃밭 사진 잘 찍는다. 한번 구경 가도 되냐? 상추 좀 나눠줘 하면서요. 전에는 윤재호 씨가 매달리듯 연락하니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모습이 보이니까 오히려 편하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친구 나 없어도 잘 사는구나. 그러니까 만나도 부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행복감이나 안정감을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는 사람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은 훨씬 더 큰 매력과 편안함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독립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네가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네가 있으면 더 좋아 라는 여유 있는 태도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는 그 무게감에 짓눌립니다.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고 부담스럽고 편하게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연인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 혼자임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안에서 에너지를 채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겁니다. 두 번째, 조언을 멈추고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하면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부모는요,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거든요. 그런데 그 도움이 정말 상대가 원하는 걸까요?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100마디 조언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60대 중반 이종호 씨는 딸 하나를 둔 아버지입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 이종호 씨는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딸이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딸도 아버지를 잘 따랐고 주말이면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이종호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딸이 직접 만들어 올 때면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퇴근하고 집에 들르더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물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심하게 질책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에 실수가 있었는데 회의실에서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혼이 난 거예요. 이 정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직장 생활이냐,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딸은 소파에 앉아서 연신 눈물을 닦으면서 아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고 말했습니다. 이종호 씨는 속이 뒤집어졌어요. 내 딸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니. 당장이라도 회사에 가서 그 상사라는 사람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아이고 내 새끼 하는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종호 씨는 꾹 참았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 딸이 남자친구와 크게 싸우고 집에 왔을 때였어요. 딸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종호 씨는 채 다 듣기도 전에 곧바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남자는 바로 헤어져라. 아빠가 보기에 그 남자는 성격이 안 좋다. 여자한테 소리를 지르는 남자는 절대 안 돼. 이종호 씨 입장에서는 딸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었어요. 경험 많은 아버지로서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막아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딸은 위로를 받으러 온 건데 아버지한테 판단과 지시를 들은 거예요. 딸의 눈에서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빠는 맨날 그래. 내 말은 안 듣고 결론부터 내리잖아. 나는 그냥 아빠한테 기대서 울고 싶었던 건데. 그 말에 이종호 씨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딸은 한동안 고민을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친구한테만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는 별일 없어 라고만 했어요. 이종호 씨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딸이 원한 건 해결이 아니라 위로였구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달았습니다. 이종호 씨는 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딸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면서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게 다였어요. 그 상사가 나쁜 놈이다 라는 말도, 다음에는 보고서를 이렇게 써라 라는 조언도, 그런 의사는 때려치워라 라는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이 울 때까지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이고 고개를 끄덕여주기만 했어요.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이런 짧은 말만 건네면서요. 딸은 한참을 울더니 스스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부은 눈으로 웃으면서 이종호 씨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고마워.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줘서. 그게 제일 큰 위로였어. 이종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진짜 위로구나. 내가 해줘야 할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였구나. 예일대학교 연구진이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누군가 고통을 호소할 때 즉각적으로 조언이나 해결책을 내놓는 것보다 상대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들어주는 행동이 상대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훨씬 더 빠르게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걸 공감적 침묵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말하자면 침묵 자체가 강력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사실 그 사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사한테 혼났으니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면 돼 라는 정도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말을 하느냐?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힘들다는 걸 누군가 인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달라는 외침인 겁니다. 해결이 아니라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래서 네가 뭘 잘못한 거야? 라든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는 관심 없고 해결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위로를 구한 건데 돌아온 건 평가와 지시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다치는 거죠. 쇼펜하우어도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말할지 준비하면서 듣는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듣고 있는지, 아니면 매 조언을 준비하느라 반만 듣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언하고 싶은 입을 꾹 닫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경험상 답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참고 있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참을성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힘이에요.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약이 됩니다. 가끔은 입을 닫는 게 입을 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내가 틀렸다는 짧은 한마디가 꼬인 관계를 단숨에 풀어냅니다. 나이가 들면 내 경험에 대한 확신이 강해집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판단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확신이 가끔 소중한 관계에 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관계를 해치는 순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70대 초반 최순옥 씨와 60대 후반 한영자 씨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젊은 시절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들을 함께 키웠고 남편들끼리도 친하게 지냈어요. 서로 경조사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그야말로 세월이 만들어준 단단한 우정이었습니다. 한영자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최순옥 씨가 사흘 동안 빈소를 지켜줬고 최순옥 씨 남편이 수술받았을 때는 한영자 씨가 매일 죽을 끓여다 줬을 만큼 두 사람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남편보다 먼저 전화하는 사이. 그게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이 오랜만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15년 전쯤 두 사람이 함께 부산 여행을 갔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때 묵은 호텔이 어디였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린 거예요. 최순옥 씨가 그때 해운대 쪽 호텔이었잖아. 창문에서 바다가 보였다고 라고 했더니 한영자 씨가 무슨 소리야, 광안리 쪽이었어. 다리 불빛 보면서 회 먹었잖아 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15년 전 일인데 기억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자기 기억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억해. 해운대였어. 아니야, 나도 분명히 기억나. 광안리에서 회 먹었잖아. 말이 점점 세지더니 최순옥 씨가 너는 맨날 기억을 헷갈리더라 하고 한마디 던졌어요. 한영자 씨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한테 기억력이 나쁘다는 소리를 들으니 자존심이 확 상한 거죠. 내가 언제 기억을 헷갈렸어. 네가 헷갈리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슬쩍 쳐다볼 정도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커피잔만 식어가는 와중에 두 사람 모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끼리 호텔 위치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사실 해운대든 광안리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둘이 함께 즐거운 여행을 했다는 추억이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이라는 게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질 않거든요. 그때 한영자 씨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착각한 것 같기도 하다. 15년 전 일인데 누가 정확히 기억하겠어. 미안해 순옥아. 내가 괜히 우겼나 봐. 그 한마디에 최순옥 씨의 굳었던 표정이 스르르 풀렸어요. 아이고, 나도 뭐 때문에 그렇게 우겼는지 모르겠다. 사실 나도 확실하지는 않아. 미안해. 두 사람은 웃으면서 화해했고 그날 저녁까지 함께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 한영자 씨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30년 우정이 호텔 위치 하나 때문에 깨졌을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보여줬는데 하나는 자기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항상 완벽한 척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부족한 점이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두 번째, 즉 자기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호감과 신뢰를 느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완전함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나한테 가면을 쓰지 않는구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쇼펜하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존심이란 풍선과 같다. 건드리면 터져서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키려고 그토록 안간힘을 쓰는 자존심이 사실은 텅 빈 풍선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선이 터지면 요란한 소리만 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존심을 내세우며 싸워서 이겨봐야 남는 건 상처뿐이라는 거죠. 싸움에서 이기고 친구를 잃는 것보다 한 발 물러나고 친구를 지키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한영자 씨가 내가 틀렸나 보다 라고 말한 건 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30년 우정을 지킨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가 내 자존심보다 우리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최순옥 씨도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화가 풀린 거고요. 살다 보면 착각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내 기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느냐입니다. 내가 틀렸네 라고 말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넓고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멋진 어른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자식에게 해준 것을 깨끗이 잊는 사람이 결국 진짜 효도를 받습니다. 자식한테 뭘 해줬는데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이게 부모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섭섭한 마음이 오히려 자식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대 후반 박정숙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정숙 씨는 외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모든 걸 쏟아부은 분이에요. 남편이 일찍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사실상 혼자 힘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식당일, 청소일, 안 해본 게 없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아들 등록금 낼 때만큼은 통장에 돈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에 출근하고 점심에는 건물 청소를 하러 가고 저녁에는 아들 밥을 차려놓고 또 야간에 편의점 일을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겨울에 새벽바람을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던 그 시간대. 박정숙 씨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코끝이 시큰해진다고 합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더니 결혼을 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아들 전세금도 보태줬어요. 본인 노후 자금에서 떼어낸 거예요. 내 새끼가 고생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마음이었죠. 아들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전세금을 보태주면서도 박정숙 씨는 행복했어요.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박정숙 씨 마음속에 서서히 기대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주말에 한 번쯤은 와야 하는 거 아냐? 명절에 용돈 좀 넉넉히 주면 어떠냐? 이런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속으로만 사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 통화할 때 은근슬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너 전세금 보태줄 때 얼마를 보탰는데 요즘은 전화 한 통도 잘 안 하더라. 네 친구네 엄마는 매달 용돈을 받는다던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 키웠는데 이거 하나 못 해주냐? 이런 말이 한두 번 나오더니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처음 5분은 안부를 묻다가 나머지 20분은 서운함을 쏟아내는 패턴이 반복된 거예요. 아들은 처음에는 알겠어 엄마, 바쁘니까 그래 하고 넘겼는데 매번 이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전화 받기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핸드폰에 엄마라고 뜨면 한숨부터 나오는 지경이 된 거죠. 부인한테도 우리 엄마가 또 그 이야기 하시더라 하고 짜증 섞인 말을 하게 됐고 며느리마저 시어머니 전화를 부담스러워하게 됐습니다. 결국 아들의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다 가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정숙 씨는 더 억울해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식이 일어나 하면서 밤에 혼자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안 오니까 더 서운하고 서운하니까 더 원망의 말을 하게 되고 원망의 말을 하니까 아들이 더 안 오고 이 끔찍한 악순환이 멈추질 않았어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이 바로 이런 현상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으면 고마운 마음보다 먼저 부채의식이라는 게 생긴다고 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무거운 감정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채의식이 커질수록 사람은 그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은인을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빚진 사람 앞에 서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고 내가 못난 사람 같고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한 거죠. 이건 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들도 속으로는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부모가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다고 말할수록 자식의 부채의식은 더 커지고 그 무게를 못 견뎌서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상기시키면 상기시킬수록 자식은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도망가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음해가 아니라 거래가 된다. 이 말이 참 서늘하면서도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거래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니까 해준 건데 문제는 그 사랑에 기대가 붙으면 그 순간 사랑이 청구서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감사하기보다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엄마한테 전화하면 또 그 이야기 나올 텐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전화기를 집어들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박정숙 씨가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운 그 세월이 얼마나 눈물겹고 고된 시간이었겠어요. 그 노고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에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박정숙 씨가 아들에게 해준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이 더 자주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채의식이라는 무거운 짐이 사라지면 아들은 비로소 엄마를 만나는 게 편해지거든요. 엄마한테 가면 또 그 이야기 나올까봐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집에 가는 게 의무가 아니라 편안한 쉼터가 되면 아들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걸 느끼신다고 해서 나쁜 부모인 것도 아니고요. 다만 계산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텅 비워놓은 그 마음에 어느 날 자식의 진심 어린 안부 전화 한 통이 따뜻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었으면 잊으세요. 그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곁에 사람을 남기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4가지 지혜였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시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랜 세월 쌓아온 소중한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정말 무서운 4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마지막 8번째 이야기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니까 절대로 건너뛰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중간에 끄시면 평생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시게 됩니다. 5번째,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한마디가 관계에 독이 됩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위험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막아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말이 상대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건네는 충고가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 초반 강태영 씨는 딸 둘을 시집 보내고 지금은 아내와 둘이 사는 분입니다. 큰딸이 결혼한 지 3년쯤 됐는데 사위가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 거예요. 강태영 씨 귀에 이 소식이 들어오자마자 머리가 쭈뼛했습니다. 강태영 씨, 본인이 젊은 시절에 사업을 했다가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40대 초반에 친구의 제안으로 동업을 시작했는데 2년도 안 돼서 파산했어요. 그때 빚에 쪼들리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던 날들. 전화기 울리면 채권자인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하던 기억. 그 고통을 사위한테는 절대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걱정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큰딸내가 집에 왔을 때 강태영 씨는 사위를 따로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사업한다며. 내가 해봤으니까 아는데 그거 10중 8구 실패.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대기업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이라도 회사 복귀해. 다 자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강태영 씨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요. 사위가 자기처럼 실패하는 걸 미리 막아주고 싶었던 거죠. 아빠 마음, 장인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위 표정이 순간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사위는 이 사업을 위해 1년 넘게 준비를 해왔어요. 시장 조사도 하고 사업계획서도 쓰고 자금도 모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상황을 자세히 듣지도 않고 10중 8구 실패한다고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사위 입장에서는 자기의 노력과 판단력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 든 거죠. 아무리 장인어른이라도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그렇게 한마디로 잘라버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큰딸내가 집에 오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큰딸이 전화로 아빠, 사위가 요즘 아빠 만나기 불편해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래요. 강태영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걔 잘 되라고 한 소린데.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걱정도 못 해주냐. 코넬 대학교 연구진이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연구를 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지 않았는데 건네는 조언. 심리학에서는 이걸 요청하지 않은 조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상대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받으면 뇌에서는 그걸 도움이 아니라 통제나 비판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특히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식의 경험 기반 충고는 상대에게 너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건 안 돼, 이렇게 해 라고 끼어들면 자기 인생을 남이 조종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설사 그 충고가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요. 사람은 맞는 말에도 반발하거든요. 내가 원해서 들은 조언과 남이 강제로 끼워 넣은 조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태영 씨의 마음은 정말 순수한 걱정이었어요. 그 진심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달 방식이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면죄부처럼 들려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너를 위한 거니까 받아들여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 말 뒤에는 본인도 모르게 내 방식대로 해라 라는 통제의 메시지가 실려 있었던 거예요. 만약 강태영 씨가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전에 사업 시작한다고? 대단한 결심이네. 내가 예전에 사업해본 경험이 있으니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자네 판단을 믿어. 이렇게만 했어도 사위는 장인어른을 든든한 조언자로 존경했을 거예요. 판단은 사위한테 맡기고 도움은 사위가 요청할 때 건네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지키느냐 깨트리느냐를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인생에 끼어드는 것은 그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월권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비록 내 눈에는 위험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게 놔두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지켜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입을 열어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간섭보다 100배는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6번째. 나 때는 말이야 하고 과거를 꺼내들수록 지금 내 곁은 텅 비어갑니다. 과거의 영광은 분명히 대단한 것이에요.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살아온 그 세월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 오히려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60대 후반 조영수 씨는 대기업 영업부장 출신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전국의 거래처를 관리하고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부서 내에서 스타 플레이어로 불렸어요. 젊은 직원들이 부장님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조영수 씨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무용담을 풀어놓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이야기가 먹혔어요. 듣는 사람들이 진짜로 배우고 싶어서 들었으니까요. 문제는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영수 씨는 예전 동료들과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모임이 시작되면 반드시 조영수 씨가 먼저 말문을 엽니다. 내가 2000년대 초반에 말이야. 부산 지역 매출을 혼자서 3배로 올렸어. 그때 사장님이 직접 불러서 칭찬하셨다고. 우리 팀이 전사 1등 했을 때 와인을 한 상자 보내주셨어. 처음에는 동료들도 와 대단하다. 그때 진짜 대단했지 하고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한 달 뒤에 만나도 부산 매출 3배 이야기.
석 달 뒤에 만나도 사장님 와인 이야기. 반년 뒤에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 심지어 세부 사항까지 한 글자도 안 바뀌고 동일하게 되풀이되니까 동료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동료는 나중에 속으로 이 이야기 올해만 7번째다 라고 세고 있었대요. 조영수 씨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누군가 나도 요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말을 꺼내면 조영수 씨가 바로 끊습니다. 아,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하고 또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임이 대화가 아니라 조영수 씨의 원맨쇼가 되어버린 거죠. 한 동료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영수 만나면 우리는 관객이야. 걔 강연을 들으러 가는 거지 대화를 하러 가는 게 아니야. 솔직히 이제 그 이야기 지긋지긋해. 결국 조영수 씨가 모임에 나온다는 날이면 나 그날 손주 돌봐야 돼. 병원 예약 있어. 하면서 불참하는 동료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한때 10명 넘게 모이던 모임이 서너 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조영수 씨는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모임에 안 나와? 다들 정이 없어졌어. 하고 투덜거렸지만 정작 본인이 원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 현상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자기 이야기, 특히 과거의 성공담이나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면 듣는 사람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대화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대화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연설이 되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대화할 때 서로 주고받는 걸 원합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게 정상적인 대화거든요. 내 이야기를 하면 상대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면서 연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마이크를 독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관객이 되어버려요. 내 이야기는 들어줄 생각도 없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앞에서 대화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사람 자서전을 듣고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이유는 현재의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사회적 지위도 없어지고 누구한테 인정받을 기회도 줄어들잖아요. 명함을 내밀 수도 없고 부하 직원이 부장님 멋지십니다 라고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과거의 훈장을 자꾸 꺼내 보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를 인정해달라 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 화려함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얼마나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인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서 빛이 납니다.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살아오신 당신의 땀방울은 정말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해요. 하지만 굳이 입으로 꺼내지 않아도 당신의 깊어진 눈빛과 여유로운 미소 속에 그 세월의 훈장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자꾸 과거를 꺼내드는 대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요즘 뭐하고 지내? 건강은 좀 어때? 라는 짧은 질문 하나가 옛날 무용담 100마디보다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7번째, 남의 흉을 보면서 뭉친 관계는 결국 내 등에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흉을 같이 보면 묘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공동의 적이 있으면 동맹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달콤한 연대감이 결국 나를 해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 중반 임미영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 둘이만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서 시작한 수업이에요. 수업 자체도 재밌었지만 더 좋았던 건 비슷한 또래의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수업 끝나고 3명의 수강생이 근처 카페에 모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임미영 씨, 그리고 같은 수업을 듣는 서명숙 씨, 정은희 씨, 셋이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시간이 한 주의 낙이었어요. 처음에는 수채화 기법 이야기,
좋은 물감 추천, 전시회 정보 같은 걸 나눴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수채화 종이가 좋더라. 다음 주에 미술관에서 전시회 한다는데 같이 갈래? 이런 건강한 대화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리의 주요 화제가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서명숙 씨였습니다. 그거 알아? 우리 수업에 있는 황미자 씨. 그 사람 며느리가 글쎄 시어머니 환갑 때 선물도 안 보냈대. 임미영 씨와 정은희 씨가 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하니까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어요. 개딸이 취직을 못해서 아직도 집에 있다며.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강사한테 아부하는 거 봤어? 혼자서 질문을 10개씩 하더라. 꼴불견이더라. 수채화 이야기보다 자리에 없는 또 다른 수강생 흉보기가 메인이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셋 다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목소리도 낮추면서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라고 전제를 깔면서요. 마치 비밀 동맹을 맺은 것 같은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한편이고 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이 구도가 소속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줬거든요. 임미영 씨도 처음에는 신나서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나도 그 사람 그런 점이 좀 그렇더라고. 수업 끝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 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험담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번 주는 황미자 씨, 다음 주는 다른 수강생, 그 다음 주는 문화센터 직원까지. 흉골 사람이 부족하면 또 새로 찾아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카페 모임의 본질이 수채화 동호회가 아니라 험담 동호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임미영 씨 머릿속에 싸늘한 생각이 하나 스쳤습니다. 지난주에 임미영 씨가 감기 때문에 모임에 못 나갔거든요. 그때 서명숙 씨와 정은희 씨 둘이서 카페에서 만났을 텐데 그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았을까. 이 생각이 한번 드니까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무서워졌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의 흉을 보는 게 이 모임의 본질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없는 날에는 내가 그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미영이 지난주에 그린 그림 봤어? 솔직히 좀 별로더라. 미영이 남편이 요즘 뭐 한다며?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서명숙 씨가 전화를 걸어오면 매 뒷담화 하려고 정보를 모으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고 정은희 씨가 웃으면 저 웃음이 진심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그 다정했던 카페 모임이 어느 순간 의심과 불신의 자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세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냉랭해졌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대화할 때도 방어적으로 변하고 예전처럼 편하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험담으로 맺어진 관계가 험담 때문에 깨진 거예요. 뒷담화라는 접착제는 처음에는 강력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떨어지는 불량품인 겁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는데 자발적 특성 전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험담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내가 묘사하는 나쁜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연결시켜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임미영 씨가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야 라고 험담을 하면 듣는 서명숙 씨의 뇌에서는 이기적, 계산적 이라는 단어가 임미영 씨의 이미지에 들러붙는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는 임미영 씨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지만 무의식에서는 그 부정적인 단어가 말하는 사람의 인상과 결합된다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면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스란히 나한테 전이되는 겁니다. 남을 깎으면 깎을수록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셈인 거죠. 정말 무서운 연구 결과 아닙니까? 쇼펜하우어는 험담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흉을 보는 것은 자기 안의 결핍을 감추려는 가장 비겁한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반점을 이야기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건 실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불안과 열등감을 가리려는 거라는 뜻이에요. 살다 보면 얄미운 사람도 있고 흉보고 싶은 순간도 당연히 생깁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놓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나면
나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될까? 불평과 험담이 난무하는 자리는 조용히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우리 입술을 잡초 같은 불평보다는 꽃향기 나는 칭찬을 담는데 써보면 어떨까요? 좋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어느새 좋은 기운이 풍겨나옵니다. 8번째, 말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 열기 전에 나에게 3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7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바로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입니다. 60대 후반 김명자 씨와 배순희 씨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들 학교 일로 만나기 시작한 게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로 지내왔어요. 서로의 힘든 시간을 함께 겪어왔고 가족보다 더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김명자 씨가 갱년기로 힘들 때 배순희 씨가 매일 전화해서 이야기를 들어줬고 배순희 씨 남편이 입원했을 때는 김명자 씨가 3주 동안 반찬을 만들어다 줬어요. 그야말로 피보다 진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명자 씨한테 참을 수 없는 서운함이 터졌어요. 발단은 이랬습니다. 김명자 씨,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견을 받았는데 김명자 씨는 너무 무서워서 배순희 씨한테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나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우리 남편이 하고요. 자식한테도 아직 말 안 한 상태였어요. 가장 믿는 친구한테 먼저 털어놓은 거죠. 그만큼 배순희 씨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 동네 문화센터에서 다른 아는 사람이 김명자 씨 남편 건강이 안 좋다며 라고 물어본 거예요. 김명자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배순희한테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김명자 씨는 배순희 씨가 비밀을 퍼뜨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배순희 씨가 말한 건지 김명자 씨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말한 건지 병원에서 어떻게 새나간 건지 확인도 안 됐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 남편 건강 이야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구나. 이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 건강 문제 자체로도 불안한데 거기에 배신감까지 겹치니까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날 밤 김명자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배순희 씨한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밤 11시가 넘을 시간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를 진짜 친구라고 믿었는데 너는 내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고 다니더라. 너는 항상 입이 가벼웠어. 30년 동안 속으로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걸린 시간은 채 3분도 안 됐을 거예요. 보내고 나서 잠깐은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할 말을 했다는 해방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시원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3분 만에 쏟아낸 분노가 30년 우정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을 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명자 씨는 눈을 뜨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침 햇살 아래에서 어젯밤에 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확인도 안 하고 단정 지어버렸네. 30년 동안 참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왜 그런 말이 나갔을까? 메시지를 지우려고 했지만 배순희 씨는 이미 읽은 후였습니다. 읽은 표시가 찍혀 있었어요. 배순희 씨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명자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배순희 씨는 받지 않았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공통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배순희 씨는 그 메시지를 받고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참았다는 말이 가장 아팠어요. 배순희 씨가 그렇게 말했대요. 자기는 30년 동안 진심으로 친구였는데 상대는 그 30년을 참고 견디면서 지낸 거였구나. 내가 생각하는 우정과 상대가 생각하는 우정이 이렇게 달랐구나. 이 배신감에 배순희 씨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30년 우정이 밤 11시에 보낸 카카오톡 한 통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인지적 일시정지라는 개념인데 화가 나거나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단 3초만 멈추는 거예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코로 천천히 내쉬면서 상황을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3초의 멈춤만으로도 뇌의 전두엽,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이 휘둘려 저지르는 치명적인 말실수를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작 3초예요. 3초만 참으면 30년 우정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3분 동안 카카오톡을 치느라 소모한 에너지를 3초의 심호흡에 쓰기만 했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김명자 씨가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딱 3초만 멈추고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더라면 어땠을까요? 첫째, 이 말은 진실인가? 배순이가 정말 퍼뜨린 게 맞는지, 내가 확인한 사실인지, 아직 확인도 안 한 건데 단정 짓는 건 아닌지,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말했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 새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둘째, 이 말은 친절한가? 너는 항상 입이 가벼웠어. 30년 동안 참았다는 말이 30년을 함께한 친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보내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상상해봤는지, 이 말을 받는 배순희 씨가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겠는지. 셋째, 이 말은 꼭 필요한가? 지금 이 밤에 이 감정 상태로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정말 최선인지. 내일 아침 직접 만나서 순이야, 혹시 내 남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했어? 라고 차분하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은지. 이 3가지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 말은 삼키는 게 100번 옳습니다. 특히 밤에 화가 난 상태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말은 열의 9은 후회할 말입니다. 감정이 끓을 때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정이 끓을 때 입을 여는 것은 뜨거운 불 위에서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화가 날수록 입을 닫아야 합니다. 뜨거운 감정이 식은 뒤에 꺼낸 말은 상처 대신 해결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뜨거울 때 내뱉은 말은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보낸 카카오톡은 삭제해도 상대 마음에서는 삭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치밀어 올라올 때 입을 열기 전에 딱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친절한가? 이 말은 꼭 필요한가? 이 3가지 관문을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낸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는 말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아니라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훌륭하고 귀한 인연들만 가득하시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8가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식당에서 목격했던 그 장면처럼 사람의 진짜 품격은 거창한 곳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8가지를 한꺼번에 다 실천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식에게 해준 걸 잊기로 마음먹는 것도 좋고, 친구한테 내가 틀렸네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도 좋고, 화가 날 때 3초만 멈추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어제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삶을 더 지혜롭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